안녕하세요. 김성중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 책, 사자 웃으며 키우기에 나오는 진로 코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뜻이었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진로 코치가 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진로 코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칭은 교사의 눈높이를 아이들이 맞추는 게 아니고 교사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그것이 코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줄 수 있어야 그것이 코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이들의 진로 코치가 돼 주셔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되는 이제 구체적인 팁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유심 있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재능을 가지고 있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재능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할지를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팁을 드린 것이 상위 3가지 지능. 여러분 이 지능에서 재능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지능 8가지 중에 3가지를 살펴봐라.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8가지 제시한 지능 중에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위 3가지 지능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의 다큐프라임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상위 3가지 지능과 맞아떨어지는 직업을 택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EBS 다큐프라임 연구 결과를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재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지능에서 재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재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죠? 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딘지,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열정 동사를 다중지능 이론에 나오는 그 지능과 연결해서 이제 만들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열정 동사를 찾게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열정 동사 제가 책에서 제시한 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체 운동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활동하라, 달려라, 참아라, 유지하라, 지속해라. 공간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그려라, 만들라, 정리하라, 창조하라. 대인관계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일으키라, 협동하라, 사랑하라, 함께하라, 어울려라, 이끌어라. 논리수학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조직하라, 계산하라, 분석하라, 계획하라, 증명하라. 언어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들어라, 써라, 말하라, 연설하라, 가르치라. 음악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연주하라, 노래하라. 자기성찰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생각하라, 반성하라, 고민하라. 자연 친화 지능과 관련된 단어로 불쌍히 여겨라, 품어주라 등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여러분이 써서 포스트잇에 써서 딱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을 표현하는 그리고 너의 인생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찾은 단어 가운데 우리 아이의 미래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 동사 찾기를 통해 우리 애들이 어디에 열정이 있는지, 어느 분야에, 어느 영역에, 어떤 행동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1부 때 했던 내용을 복습해 본 것이고요. 자, 오늘은 2부입니다. 자, 2부 진로 코칭이 되라. 자녀의 진로 코칭이 되라 라는 주제로 이제 2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진로 코치가 될 수 있도록 팁을 드리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 코치가 되시기 위해서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뭐 해외에 나갈 수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기회가 되면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단기 선교가 있잖아요. 그럼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참여하면 제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는 경험만 갖는 게 아니라요. 시야를 넓혀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국내에 머물 필요는 없어요. 시야를 넓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활동 무대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 전 세계에 나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해외에 다녀봤습니다. 선교지도 정말 많이 다녀봤고요. 그러면 가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많구나. 우리 대학생들이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 취업할 수 있는 곳도 많고 갈 수 있는 곳도 많구나. 넓어요. 세계는 넓고 갈 수 있는 곳은 많아요. 우리나라 정말 인재들 많잖아요. 그 인재들이 국내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좀 다양한 나라에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선교지에서도 활동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곳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손재주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좋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잖아요. 너무나 이 좁은 사회에서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전문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취업 준비하면서 정말 세계 다른 나라 가면 다 취업할 수 있는데 우리 국내 안에서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눈을 돌려서 해외에 진출을 하면 갈 수 있는 회사도 많고요.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요. 할 수 있는 일, 우리 한국에서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준비된 청년들이 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역량도 발휘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서도 살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또 보여주시는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단기 선교. 그 단기 선교 외에도 뭐 부모님들과 함께 가는 뭐 여행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가면 경험하고 보는 게 다 교육이에요. 타문화권에 가서 보고 경험하는 거, 그다음 음식 먹는 거, 이 모든 게 다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주고요, 생각의 폭을 확장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일을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통찰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로는요, 머리를 싸매고 내가 어떤 진로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그 진로의 해답이 나올 수 있지만 갑자기 통찰력으로 깨달아지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언제 올지 몰라요. 뭐 여행을 통해서 이거다.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 갔는데 여기다. 여기서 나는 일할 수 있다. 일하면 좋겠다.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그 통찰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어느 합창단을 했어요. 합창단에서 이제 연주 여행으로 이제 동남아시아 갔는데요.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연주를 했어요. 그땐 저는 이제 보컬이었고요.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찬양 외에도 그 다음에 무슨 가곡 뭐 그런 노래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연들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의 시선으로 이제 다양한 세상을 본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국내 우리나라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나간 겁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나라의 환경이 아닌 필리핀의 환경을 보고 자연 환경부터 도시 환경부터 다양한 것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내가 만나지 못했던 대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한 겁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때 본 것이 너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나중에 여기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학생 때 제가 다시 필리핀에 단기 선교로 갔던 경험도 있고요.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랑, 동남아시아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사역 커리어 가운데서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역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그 합창 여행, 연주 여행의 그 기억, 그때 이제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나가기가 좀 여건이 안 되거나 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적인 면에서 해외 나가기가 힘들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코로나 기간에는 뭐 해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방법은요, 국내 여행이라도, 국내에도 다양한 여행지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행이라고 해서 꼭 굳이 막 먼 곳에 갈 필요는 없고요. 안 가본, 가까운 동네라도 안 가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데를 가보는 게 좋고요. 또 중요한 팁을 드리면은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다니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이제 마을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또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큰 박물관들은 대도시에 있고요. 그런 대도시에 또 박물관 좀 다녀보시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갈 여건이 조금 쉽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럼 국내 여행 그리고 국내에 여러 박물관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시대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이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 변화. 여러분, 시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시대죠. 지금 코로나 시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위드 코로나, 지금이 위드 코로나죠. 코로나와 함께 지금 지내고 있고 여러 이제 단어들이 나오면서 시대를 예측합니다.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사회와 세상은 변할 것인가? 여러분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 이 세상, 이 사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측했을 때 나왔던 이제 중요한 단어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단어가 2016년도에서 나왔고 다보스 포럼에서 그 이후에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이 책에서 간단하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서 상용화되고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빅데이터가 사회를 지배하고 3D 프린팅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생명공학과 의학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뭐 빅데이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3D 프린팅, 뭐 인공지능, 로봇, 또 생명공학,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와 좀 맞물려지면서 이제 온라인 베이스드 사회가 됐어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은 코로나 이전에도 중요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코로나 이전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갑자기 도래하면서 찾아오면서 온라인 사회는요 가속화됐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나왔던 단어들 또 예측되었던 것들이 지금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 앞당기고 그 중심부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할 때는 언제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지금 아이들이 어른이라고 가정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애가 지금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럼 아이한테 꿈을 물어볼 때 지금 너의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가 지금 어른이라고 가정하고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꿈을 갖고 있어? 그럼 너 지금 뭐 할래? 이런 질문이거든. 어떤 진로 분야로 나아갈래? 그럼 지금을 가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 사회를 가정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활동할 것을 가정하고선 던진 질문이 맞잖아요. 너 지금 뭐 할래? 너 뭐 하고 싶어? 그럼 지금 사회를 가정하고 어떤 진로 분야로 나아갈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사회에서 활동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3이면은 아직도 고1, 고2, 고3, 대학교 뭐 1, 2, 3, 4 하면 7, 8년 후에 사회에 진출해요. 그러면 7, 8년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때 우리 애들이 활동할 것을 생각하면서 진로 코칭이 되어 줘야죠. 맞죠? 지금 이 사회의 상황을 보고선 너 뭐 할래?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실제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맞지 않을 수 있는 진로 코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가 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를 진로 코칭할 때 지금 사회에 진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책들을 읽어보면요. 많은 학자들이 뭐 데이터에 대한 뭐 조사에 대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이 우리 애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활동할 때 사회에 진출할 때 그때 지금 있는 직업의 반 이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새로운 직업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회에서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해서 너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근데 걔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사회에 진출할 때는 그 직업이 없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애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 코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니죠. 뭐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계속 어른들이 제일 자녀들에게 원하는 직업 1위가 무엇이죠? 의사죠, 의사. 공부만 잘하면 의사 시키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벌써 로봇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 각광받는 분야들이 있어요. 의학 분야들 중에서. 정밀하니까. 수술을 정밀하게 하니까. 로봇 의사는.
그러면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 의사가 퇴보하겠습니까? 더 발전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로봇 의사가 훨씬 더 발달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 의사가 했던 많은 부분을 로봇 의사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내가 뭐 의학을 할 때도 인간 의사보다 로봇 의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 아이의 꿈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의 꿈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너가 지금 이 꿈을 꾸는 건 좋지만 미래에 너가 8년 후 9년 후 사회에서 활동하고 의사가 됐을 때는 너가 생각하는 그 분야는 의학 분야 중에서도 이제 정밀하게 로봇이 수술하는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뭐 관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척추, 뭐 정형외과 쪽이죠. 그쪽은 이제 로봇 의사들이 하는 이제 수술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발전할 것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의사가 됐을 때 본인의 이제 자리보다 로봇 자리로 채워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봇 의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봇 의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학의 분야 중에서 이제 정밀한 수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수술이 더 정확하다. 인간 수술보다 사람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로봇 의사가 수술하는 게 더 정밀하다, 정확하다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로봇 의사의 영역이 계속 확장이 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확장되겠죠. 더 많이 확장되겠죠. 우리 애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그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로봇 의사의 영역이 확장돼 있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예측하고 진로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로봇 의사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분야에 우리 애가 그 분야로 나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정말 우리 애가 정말 원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미래를 이제 보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서 이쪽 분야는 지금 로봇 의사가 계속 확장하는데 너가 사회에 활동할 8, 9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니? 한번 아이와 대화를 하시면서 생각하게 하면서 그 진로 분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다 준비했는데 딱 우리 애가 활동할 그쯤에 자기가 나아가야 될 의학 분야에서 로봇 의사가 다 90% 활동하고 있다면 인간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모든 의학 분야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의학의 분야 중에 로봇 의사가 가까워하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 확장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가 어느 분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들 중에서 미래와 관련된 책들이 있죠. 그 미래와 관련된 책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증, 여러분 통계는 과학입니다. 통계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뭐 트렌드에 대한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그런 통계학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여러분 시중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 뭐 2040 뭐 2050 뭐 미래, 그런 게 이제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그 연도,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때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좀 보시고 체크하고 참고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진로 코치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지금 사회가 될 것인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이제 흐름은 있습니다. 그 흐름은 융복합입니다. 지금은 학문이요 융복합이 돼요.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학문이 독립적이었잖아요. 대학교의 과도 하나하나 독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연결해서 연결돼요. 심지어는 인문학과 자연과학도 연결이 돼서 융복합되고 과도 융복합과가 있어요. 인문과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인문과 자연과학이 만나는, 사회과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 그리고 이제 공학이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융복합이 지금 벌써 대세인 시대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융복합적 사고 그리고 융복합적 진로 분야가 각광을 받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예인 거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어느 분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시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열려진 대화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좀 대표적인 책들을 좀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책들도 보시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견해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팁은 뭐냐면 봉사활동을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하라 입니다. 봉사활동. 여러분 우리 자녀들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위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더 중요한 건 봉사활동이 진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순수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종류가 많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어요.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하는 뭐 봉사수련회, 뭐 2박 3일 동안 미자리 교회 가고 미자리 교회가 있는 이제 마을을 봉사를 하는 그런 봉사수련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련회에 또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의 봉사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서 내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 이제 NGO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는요, 봉사활동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봉사활동이 자신의 미래 진로와 연결이 된 케이스입니다. 봉사활동 하다가 NGO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근데 몇 번 가서 봉사활동 하다가 이 NGO가 이렇게 중요한 데구나, 이런 귀한 일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졸업하고 나서 전문성을 갖추고 내가 다시 이 봉사활동했던 이 NGO에 이 NGO 분야에서 좀 일하고 싶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NGO에 이제 취업을 해서 지금 NGO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자신의 진로를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계기가 바로 봉사활동이었어요. NGO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NGO 분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 제자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봉사활동 하다가 그것이 직업이 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이 봉사를 해보니까 너무 보람이 되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너무 행복하다. 근데 평생 이것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 하고 결단하고 그 분야로 진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봉사활동 하다가 그것이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팁을 드립니다. 취미생활에서도 진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 취미생활을 통해서도요, 아이들이 내가 이 취미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이것을 평생 직업으로 해보겠다 라고 결단하는 경우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녀들 우리 애들은요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게 좋아요. 교육적 경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딱 필이 꽂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 통찰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예전에 한참 전이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 전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동아리. 아이들 또 취미생활도 하게 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게 하고 또 배우게도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 동아리가 있었어요. 뭐 찬양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은 찬양 동아리가 있었고요.
뭐 댄스 좋아하면 댄스 동아리가 있었고요. 동아리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영상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동아리에서 영상을 배우고 그리고 그 영상 배운 거를 바탕으로 예배 시간에 영상을 그 학생들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간에서도 봉사하는 그런 동아리가 또 있었는데요. 그 안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되게 소심한 학생이었는데 소극적인 학생이었는데 그 동아리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자신의 취미를 발견한 거예요. 이 영상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아, 영상이 이렇게 재밌구나. 영상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영상이 이렇게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구나. 영상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제자는요, 영상 분야에서, 방송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동아리에서의 경험이 평생 직업으로 연결되는, 교회 동아리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진로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웠고 아주 탁월했어요. 제가 그 제자 생각해 보면 그 영상 동아리에서 너무 열정적이고 자신의 그 특기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배우면서 거기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영상 선생님, 영상팀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 주면서 취미이지만 실력도 엄청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계속 필드에서 영상 관련된 일들을 해 나가면서 실력을 계속 쌓았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쪽에서 아주 열심히 또 능력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이 그게 평생의 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취미생활이 평생의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팁을 또 드리면, 아이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아이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럼 초등학교 선생님, 지금 실제 활동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게 제일 강력하겠죠.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는 초등학교 선생님 만나면 제일 제대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사가 되길 원한다? 그럼 실제 현역 의사로 활동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것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 애가 만나게 해주면, 우리 애와 그분을 만나게 해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는 지인 중에 우리 애가 원하는 진로 분야, 직업 분야로 나아가고 싶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좀 부탁해서 한번 만나게 해주면, 그리고 이것을 좀 교회 프로그램으로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다양한 이제 직업군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진로 관련돼서 관심 있는 영역, 진로 분야가 있으면 교회에서 어른들 좀 다 알잖아요. 뭐 저분 뭐 하신다 다 아니까 그게 조금 매칭이 된다 그러면 좀 도움을 청하고 우리 청소년부에 오셔서, 우리 중고등부에 오셔서 또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관심 있는 우리 학생들 좀 만나가지고 멘토링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얼마나 멋있을까? 전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있으면 또 우리 집사님 중에서, 교회 집사님 중에서 교사 하시는 분 좀 우리 청소년부에 한번 와주세요. 초청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예배 중에 하셔도 되고요. 설교 끝나고 그다음 간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는 교사의 실제적인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이제 그 선생님 만나게 해주는, 그 선생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멘토링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엔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뭐 교회에서 뭐 찬양 잘하시는 분이 있다, 또 전문적으로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초청해서 또 간증도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는 찬양 사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또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조언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파워풀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노력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만나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책을 읽게 하라. 이런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뭐 여건이 허락이 안 되고 또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그런 프로그램도 없고 또 내 주변에 우리 애가 원하는 직업군 아는 사람 없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책이죠. 책. 제가 책을 추천드리는데요. 제일 좋은 책은 현대인의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이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자서전. 제가 왜 현대인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서전은 본인이 쓴 겁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고난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여러 가지 삶의 리얼 스토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공감이 돼요. 그 현대인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너무 멀리 있지 않는 우리 아이들보다 뭐 20, 30년 선배인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공감력이 생기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공감력이 확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자서전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문은 어떤 아주 훌륭한 분이 훌륭한 일을 하다가 이미 돌아가셨죠.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회고하면서 쓴 것이 전기문입니다. 전기문을 읽다 보면은 영웅화돼 있습니다. 그 존재가. 그렇죠? 여러분 전기문 다 읽어보셨죠? 그럼 영웅이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영웅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전기문 안에는. 그래서 공감력이 좀 약하고 벌써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감력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는 현대인의 자서전을 읽히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읽으면서 아이들이 도전받거든요. 나도 이분과 같이 살고 싶다. 이분은 이런 고난을 경험했구나. 근데 이걸 극복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런 멋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자서전을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좋은 건 뭐예요? 당연히 신앙인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분으로서 모델이 될 만한 현대인의 자서전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읽히게 하면 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좀 찾으셔서 읽고 그다음 아이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제가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용돈만 받으면 다 자서전 샀어요. 여러분 자서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서전을 용돈 받으면 항상 서점에 가서 골라서 샀어요. 그래서 진열이 쫙 돼 있어요. 자서전. 제가 다른 책들은 이제 거의 많이 이제 이사 다니고 하면서 버렸지만 고등학교 때 샀던 그 자서전은 기념이 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멘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아이의 이제 멘토 실제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그 멘토를 연결해 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두 사람이죠. 그런데 책은 그 한 권 한 권이 주인공 한 명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한 책 한 권 한 권이 다 멘토인 거예요. 멘토예요, 아이들의.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책 10권, 자서전 10권을 아이한테 읽게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았다. 그러면 멘토가 10명인 거죠.
멘토 삼기 쉽죠? 책 읽으면 되는데, 책 읽고 도전 받으면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멘토가 되는 건데요.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우리 애들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책의 영향을 받았으면 멘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서전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서전을 아이들에게 좀 많이 추천해서 읽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서전에 도전받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양한 멘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멘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멘토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모델은 없죠. 완벽한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죠. 맞죠? 완벽한 우리 주변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어떤 사람을 유일한 멘토로 삼는다? 그러면 그분의 단점을 보이면 어떡할래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꽂혔어요.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이 했던 거 나도 하고 싶다. 저 사람이 가진 직업 나도 갖고 싶다 하고 다 따라다. 그리고 다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단점, 아주 중요한 단점이 발견됐다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아이가 허무해하겠습니까? 내가 따르던 저 멘토 굉장히 실수 많은 사람이었네. 부족한 사람이었네. 그걸 느끼는 순간 얼마나 허무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벽한 멘토를 찾기가, 우리 주변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이걸 갖고 있으면 저건 없고, 저걸 갖고 있으면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괜찮은데 저 부분은 별로,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자, 그래서 멘토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지인 중에 그 멘토들을 다 섭외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 멘토링 해달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이 멘토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서전이. 그러면은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책만 읽으면 책 한 권이 한 명의 멘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 보면서 나는 이 자서전의 이분의 이런 면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요 책을 봤더니 이 분의 나는 저런 면을 배우고 싶다. 또 다른 책을 보면서 나는 이분의 요 면을 배우고 싶다. 다 다른 면들을 배우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전 자서전을 보고 감사한 건 한 분한테 꽂히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요렇게 사셨구나. 나는 이분의 이런 면을 배우고 싶어. 다른 책을 봤을 때는 나는 저분의 저 면을 배우고 싶어. 다 다른 것을 가져와서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용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노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좀 아이들에게 좋은 자서전들을 좀 읽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개론서를 좀 읽으면 좋아요. 물론 고등학교 시절에는 좀 어려워요. 이거 개론서라는 건 대학생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대학교 입학하면 그 학문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학문의 개론서를 제일 먼저 공부합니다. 개론이라는 건 그 학문의 뼈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론서를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개론서에 나온 내용을 깊이 있게 하나하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게 대학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의 첫 출발은 개론서를 읽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개론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개론서를 읽으면 그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뼈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애들이 과를 선택하잖아요. 대학교과. 그런데 그 과를 실제 공부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추측하면서 그 과를 정하는 거예요. 경영학과 가고 싶다. 경영학과는 이런 걸 배울 거야 라고 추측한 거죠. 우리 애가 고3 아이가 경영학을 공부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추측하고 나서 경영학과에 지원하고 합격하면 경영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대학 들어가서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데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영학과 지원할 때는 이과는 이런 거 배울 거고 이런 학문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 경영학과에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학문적 적성에 안 맞을 수도 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케이스 중에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 실제 있어요. 내가 의사 되고 싶다 했어요. 의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추측하면서 이제 의과대 들어왔죠. 공부 엄청 잘하는 또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공부 잘해가지고 이제 의과대 들어갔는데 안 맞는 거예요. 학문적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의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생각했던, 그 학생이 생각했던 그 의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추측한 거와 실제 공부했을 때 그 갭이 컸던 거죠. 그래서 적성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 다니다가 안 맞아서 결국에는 그만두고 다른 과에 가게 됐어요. 다른 진로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 대학교 이제 1학년 다니다가 휴학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휴학하고 나서 대학 입시 다시 보고 다른 과 가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다른 대학을 가려고 가는 재수하는 학생, 휴학하고 재수하는 또 반수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과가 안 맞아가지고 다른 과 가려고 다시 재수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요? 내가 이 과에 가려고 이제 지원할 때 그때 예측했던 것과 실제 그 과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격차,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적성에 안 맞구나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개론서를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개론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문의 뼈대,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읽으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고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대학 입시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공부할 게 많은데 거기에 뭐 대학 개론서까지 이제 읽고, 그건 시간적 여유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과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말 이과가 어떤 공부하는지 진로 선택할 때, 과 실제적으로 이제 지원할 때 그때 읽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과를 정하잖아요. 결과 나온 거에 따라.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대학교 개론서를 참고하고 보면서 내가 어떤 과에 지원하면 좋을지 그렇게 결정할 때 좀 하나의 정보로서 이 개론서가, 대학 학문의 개론서들이 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학문적 적성에 맞네, 재밌네, 이 개론서, 이거 내가 맞을 것 같아, 이거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이들 과 선택할 때도 그냥 추측한 대로 이과 갈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과 좋다니까 간다, 여기가 취업 잘 되니까, 그런 기준 말고 실제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 과로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흥미가 생기는 그 과로 가서 공부하면 능률도 더 오르고 성과도 내고 그 다음에 성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진로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고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개론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관계 중심적인 아이로 키우라. 관계 중심적인 아이로 키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회는. 이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혼자 이제 자라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코로나 시대가 그걸 어찌 보면은 더 가속화하고 있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집에 있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혼자 줌에 접속해가지고 수업 듣고, 다 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죠. 약화될까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개인주의화된 사회가 일반화된 사회일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체가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함께 그 다음에 사회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어른이 됐을 때 살아갈 그 미래를 예측해 보면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복잡 다양한 사회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어떤 일의 성과를 낸다, 그것은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이젠 시대는 갔어요. 혼자서 엄청 뭐 영웅이 되고 엄청 뭐 혼자서 뛰어나게 뭔가를 해내는 그런 시대가 이젠 지났습니다. 협업해야 할 수 있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기술 너무 다양해. 혼자서 못합니다. 이제는 다 전문가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도, 핸드폰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한 사람의 기술과 전문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다양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야 하나의 작품, 하나의 핸드폰, 하나의 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이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적인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회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활동할 기회.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방송반을 하겠다. 학교에서 뭐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좀 허용해 주고 또 격려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뭐 임원을 하겠다.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하겠다. 찬양팀을 하겠다. 영상팀을 하겠다. 교회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은 야, 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지. 공부해. 집에 와서 공부해. 그렇게 이제 대부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뭐 현실은 이해합니다. 대학 입시가 우리나라는 중요하니까. 그러나 더 넓게, 더 멀리 보세요. 우리 애들이 자기 혼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자기 혼자서 핸드폰 보면서 공부하고 자기 혼자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애들의 연령대에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공동체성을 함양시킴으로 말미암아 관계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끼리 함께하는 모임,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다양하게 여러분 공동체가 참여하는 곳에 우리 애들이 참여하게 해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제 공동체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로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에 미래 진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본보기를 소개하라. 사명의 모델이 있죠. 성경에서 사명의 모델은 뭐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이죠. 요셉은 생명 살리는 사명을 실천하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7년 풍년 때 이제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7년 흉년 때 그 곡식을 잘 분배해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잘 분배해주는 역할을 요셉이 한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사명 때문에 그는 이집트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 총리로 삼으신 이유는 생명 살리는 사명 때문이었어요. 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생명 살리는 모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명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명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근원적인 사명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정신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 육체적으로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 애들이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생명 살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좀 생명 살리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뉴스를 보거나 혹은 이제 공익 광고들을 보면은 그것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 그다음 우리 아이들의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뉴스가 나오죠? 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고글을 쓰고선 이제 코로나 환자들 만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그 사진, 고글을 쓴 사진,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땀 흘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이제 나왔을 때, 고글을 벗었을 때 그 자국이 움푹 패인 그 사진들, 영상에 나오는 그 모습들,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분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꿔야 되는 사명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꿔야 되는 사명의 모습이에요. 다 의료인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꿈꿔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 빛과 소금을 위해서 희생하는,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근원적인 이 사명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적인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꿈은 이런 꿈이야. 생명 살리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신의 생명도 살려야 돼요. 물론 우리의 존재는 영육, 혼이 다 연결돼 있죠. 뭐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하나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의 정신, 그 다음 우리 심리,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요,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분노로.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두 가지의 심리적 문제가 뭐죠? 우울, 그 다음에 분노입니다. 우울은 안으로 삭히는 거, 안으로 감추는 거, 이게 우울이 돼요. 밖으로 표출하면 그게 분노가 되는 것이고요. 우울과 분노는 같은 기제입니다.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이고 밖으로 표출하면 분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현대인은 우리도 포함돼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표출해서 분노해가지고 분노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분노사회라고 표현한 사회학자도 있어요. 분노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돼요. 마음의 생명, 심리의 생명, 정신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우울한 사람 희망을 줘야 되고요. 또 분노하는 사람들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린 궁극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궁극적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이 꿈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면서 이 꿈대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델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좀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많아요. 유튜브에 여러분 간증이라고 쳐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도 치면 나와요. 경영인 간증, 운동선수 간증, 가수 간증,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간증이 쭉 분야별로 나와요. 여러분이 보고 정말 도전이 되고 좋다. 그럼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분이 간증한 간증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애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분야에. 근데 이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했으면 엄청 도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의 좋은 영상들도 잘 선별해서 우리 애들한테 보게 하고 간증을 들음으로 도전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샘플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뭐 많이 갖고 이런 개인적인 꿈보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를 밝히는 꿈,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꿈,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녀와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에서 쓴 내용을 잠깐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자녀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래?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래? 진로를 통해 어떻게 해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번 돈을 사회를 밝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등의 질문을 던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되고 아름다운 대화가 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족으로 성숙해 나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코치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팁은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실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짧기 때문에 제가 제 책에 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 사명을 발견했다면 부모는 자녀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녀의 진로와 인생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것을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이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잠언 16장 9절 말씀. 결국 우리 자녀의 구체적인 삶의 걸음, 진로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좋은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자녀들의 좋은 진로 코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좋은 진로 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